안녕하세요. 이진우입니다. 오늘은 21세기에 새롭게 등장할 포스트 휴먼, 호모 마키나가 어떤 점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과 달라질지를 살펴보는 네 번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죽음과 우리 인간 존재와의 관계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21세기에 새롭게 태어날 인간 호모 마키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삶과 죽음을 경계에 짓는 핵심적인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현재 실제하고 있지 않다면 죽었다고 얘기를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설령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다가 상실한다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식물 인간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생명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을지라도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죽은 존재와 다를 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의 관점에서 새롭게 등장할 21세기의 포스트 휴먼을 바라보는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의 세계와 가상 현실의 관계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21세기의 과학자들이 꿈꾸고 있는 것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상현실에서는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본 매트릭스의 영화에 모르페우스가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What is real? How do you define real? 실제로 있고 현실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실제하고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맛을 보거나 볼 수 있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그 실제하고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의 두뇌에 의해서 해석되는 전자, 전기, 신호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인식의 토대를 해서 21세기의 인공지능은 우리가 현실보다 훨씬 더 현실 같은 가상세계를 구현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과연 육체 없이 살 수 있는지, 또 21세기의 새로운 기술인 인공지능이 창출하고 창조하는 디지털 의식과 가상현실은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매트릭스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끝으로 아무리 인공지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정말 현실보다 더 현실같이 만든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컴퓨터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단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까지는 너무나 당연해서 별로 질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인간 존재의 핵심적인 실존 조건을 건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몸을 가진 신체적, 육체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육체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21세기 대표적 기술들은 오히려 어떻게 우리가 몸과의 연관관계를 구현할 수 있는가 하는 embodiment 기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체의 존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치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처럼 의식을 가지고 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한다면 disembodiment 테크놀로지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철학의 핵심 문제인 정신과 신체의 이원론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정신과 신체는 과연 별개의 세계일까요? 정신과 신체는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새롭게 제기되는 것이 바로 21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신체의 관계를 조명한 철학자들은 사실은 기원전 5세기 플라톤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는 17세기 근대의 사상가라고 일컬어지는 르네 데카르트를 꼽을 수 있습니다. 르네 데카르트는 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가 완전히 정점에 달았을 시기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확고부동한 토대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가장 깊이 있게 고민한 성철학은 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제가 있죠. 코기토 에르고 숨, 에고 코기토 에고 숨 이런 뜻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중세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우리 세계 현상의 근거를 추론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진리인지 이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확실하지 않을 때 르네 데카르트는 끊임없이 회의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확고부동한 토대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의심한다는 사실 자체는 의심할 수 없다라고 데카르트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사유하는 한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 존재의 근거는 발견될 수 있다는 생각을 펴게 됩니다. 의식이 없는 존재가 과연 존재일까요? 라는 질문이 제기되는 것이죠. 인간은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유의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르네 데카르트는 세계를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레스 코기탄스라는 것인데요. 이 말은 사유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세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정신세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레스 엑스텐사는 라틴어를 그냥 직역을 하면 확장될 수 있는 세계, 물질 세계라는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측량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고 외연이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계, 물질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철학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정신세계와 예컨대 물질세계로 구분해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데카르트의 그 생각을 하나씩 좀 천천히 좀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우선 한번 읽어볼까요? 감각이 비록 아주 작은 것과 멀리 떨어진 것에 대해 종종 이를 속일지라도 감각으로부터 알게 된 것 가운데는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르네상스 시대에 예컨대 원근법이 발견된 것처럼 작은 것은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죠. 설령 멀리 있는 사물이 가까이 있는 사물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더라도 먼 것은 작게 보이고 가까운 것은 크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이 사실은 속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우리의 감각이 우리를 기만하고 속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 겨울에 외투를 입고 난로가에 앉아 있다는 것, 내가 지금 글을 쓰기 위해서 펜을 들고 종이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것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감각이 과연 우리의 의식을 속이기만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꿈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속은 적이 어디 한 번 있는 것인가? 이런 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깨어있다는 것과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구별해 줄 어떤 징표도 없다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된다. 이런 놀라움으로 인해 내가 지금도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빠져들게 된다. 여러분들은 꿈을 자주 꾸십니까? 저는 별로 꿈을 자주 꾸는 편이 아닌데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정말 꿈을 꾸면서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꿈속에서도 고통을 느끼고 꿈속에도 또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꿈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가상이기는 하지만 꿈속에서도 우리는 감각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예를 들면 꿈인가 이런 경계를 갖다가 지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제기가 되는 것이죠. 엄밀한 의미에서 감각의 정도로 만약에 현실과 꿈의 세계를 구별한다고 그런다면 만약 그리고 꿈이 현실보다 훨씬 더 현실처럼 그렇게 감각적으로 느껴진다고 그런다면 현실과 꿈을 갖다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자,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꿈을 꾸고 있다고 치자. 그래서 눈을 뜨고 있다는 거, 머리를 움직여 본다는 거, 두 손을 뻗어 본다는 것과 같은 개별적인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자. 그렇더라도 잠들어 있을 때 보이는 것은 일종의 이미지와 같은 것이며 이것은 참된 것의 견본대로만 그려질 수 있는 것이다. 그거는 우리가 느끼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현실의 모방과 같은 일종의 이미지에 불과하다고 이제까지 많은 철학자들은 평가해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네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내 정신 속에는 오래된 한 가지 의견이 새겨져 있다. 즉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지금의 내 모습대로 나를 창조했을 신이 존재한다는 의견이다. 그렇다면 땅, 하늘, 연장적 사물, 형태, 크기, 장소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지금 보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정신이 만들지 않았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설령 내가 꿈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고 내가 직접적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거나 그런 감각적 경험을 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만약 아주 교활한 신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래서 나는 이제 진리의 원천인 전능한 신이 아니라 유능하고 교활한 악령이 온 힘을 다해 나를 속이려 하고 있다고 가정하겠다. 또 오늘 하늘, 공기, 땅, 빛깔, 소리 및 모든 외적인 것은 섣불리 믿어버리는 내 마음을 농락하기 위해 악마가 사용하는 꿈의 환상일 뿐이라고 가정하겠다. 나는 또 손, 눈, 살, 피, 어떠한 감각기관도 없으며 단지 이런 것을 갖고 있다고 잘못 믿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겠다. 자, 여기서 데카르트가 성찰이라는 저서에서 5단계를 거쳐서 그리고 있는 이런 현상들은 오늘날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새롭게 재현되고 새롭게 우리에게 제공되는 가상현실의 모습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눈치챘을 것입니다. 이게 재미있는 개념이 등장을 하죠. 교활한 악령. 나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내가 경험하는 대상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마치 대상을 직접 만져보고 또 실제로 눈으로 확인을 하고 이렇게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믿도록 만드는 장치가 있다고 한다면 과연 현실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교활한 악령. 그것이 무엇이 교활한 악령일까요? 르네 데카르트는 200년 뒤, 300년 뒤에 등장하게 될 인공지능을 예측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을 그대로 재현하고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을 마치 볼 수 있는 것처럼 재현하는 홀로그램이 마치 실제로 있는 사물처럼 보여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교활한 악령일까요? 우리는 가상과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구별합니까? 우리는 감각은 진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각도 원근법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감성을 기만하고 속이기도 하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로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보기도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환상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실제로 있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로 있다고 믿는 환상에 이르기까지 의식은 이 과정을 통해서 발전을 해갑니다. 그러면 가상과 현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데카르트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자에게서도 등장합니다. 호전몽이라는 유명한 꿈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장주가 꿈의 나비가 된 적이 있었다.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어 스스로 기분 좋게 느낀 나머지 장주는 자기 자신인지를 몰랐다. 갑자기 깨어보니 놀랍게도 장주 자신이었다.
장주가 꿈꾸어 나비가 되었는지 아니면 나비가 꿈꾸어 장주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장주와 나비는 반드시 구분이 있을 것이니 이를 일러 물화라고 한다. 데카르트가 그리고 있는 교활한 악령의 이야기와 장자가 그리고 있는 예컨대 호정망 나비의 꿈 이야기에서 똑같이 등장하는 것은 꿈과 현실의 세계를 구별할 수 있는 경계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뚜렷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카르트와는 달리 장자에게서 등장하는 새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물화입니다. embodiment라는 것이죠. 영어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지고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것, 물, 사물의 물질성만이 어떤 의미에서는 꿈과 현실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경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500년을 건너뛰어서 인공세계가 만들어낼 새로운 세계의 기준을 갖다가 제시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인공지능은 가상현실을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간단히 Virtual Reality, 가상현실에 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VR, 약어로 쓰는 가상현실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알고리즘에 의해서 가장된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컴퓨터에 의해서 야기된 경험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은 경험을 창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우리가 가상현실, VR 테크놀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우리가 개념이 있는데요. AR이라는 개념입니다. Augmented Reality라는 개념이죠. 증강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증강현실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감각기관, 아주 복합적인 감각기관에는 여러 가지 증이 있죠. 시각, 청각, 햅틱, 촉각 이런 것들을 예컨대 본래의 감각기관의 능력보다 과학과 기술의 힘을 빌려서 증폭시켜서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을 우리가 AR 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위 오버헤드 디스플레이로 알려져 있는 이런 장치를 통해서 보면 사실은 2차원적 세계를 3차원적 세계로 예컨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의 콜로세움도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로마 시대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지를 우리가 생생한 모습으로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오늘날은 고고학, 문화인류학, 인문학들이 예컨대 또 다른 각도에서 연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문학을 갖다가 디지털 인문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문자 매체를 통해서 상상으로만 그릴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상현실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변화되고 만들어지고 합니다. 이런 의식을 과거의 의식과는 구별을 해서 우리가 디지털 컨셔스니스, 디지털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지털 의식이 보편화된 21세기에는 구체적 물질 세계보다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추상적으로 정보화된 이런 세계가 훨씬 더 우위를 차지해서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이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물질적 대상들로 구성된 구체적 현실이 예컨대 알고리즘의 패턴의 형식으로 또는 정보 속으로 흡수되어 해체되는 현상을 우리가 가상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가상현실을 뒤집어 놓고 보면 마치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지만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죠.
네, 프로그램을 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구체적 현실 세계를 마치 정보화된 추상적인 아니면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세계로 해체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밀그레임과 키시너의 가상성의 연속적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에는 사실은 우리의 감각기관을 어떻게 하면 더 증강시키고 증폭시켜서 현실을 훨씬 더 예리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부터 예컨대 실제로 사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마치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훨씬 더 현실보다 현실 같게 느낄 수 있는 가상현실, 증강된 가상현실인 Augmented Virtuality에 이르기까지 연속성에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경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컨대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촉각이 훨씬 더 뛰어나서 촉각이 시각과 청각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각기관을 갖다가 훈련을 하고 개발을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느끼고 있는 또는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을 예리하게 명료하게 파악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 연속선상에서 어디에 예컨대 현실과 가상현실, 실제와 가상의 경계를 그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Virtual Reality, Augmented 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은 실제를 완전히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면 AR, 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은 실제를 단순히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AR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보면 특수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VR은 예컨대 일반 인공지능에 훨씬 더 가까워진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철학의 한 유명한 비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왼편은 조금 도식화된 표시이고 오른편에는 좀 사실적으로 표시된 건데요. 플라톤이 국가론 제7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명한 비유입니다. 옛날 옛적에 동굴에 앞만 바라보도록 손발이 묶여있는 죄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죄수는 앞에 비춰진 이미지를 보면서 그것이 마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죄수는 사슬에서 풀려나서 제일 먼저 한 행위가 무엇일까요? 주위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다보니 뒤에서 사람들이 불빛 앞에서 예컨대 그림자 놀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물들의 이미지를 벽면에 비추어주고 있었습니다. 뒤에 있는 사물들은 앞에 비춰진 이미지보다는 훨씬 더 현실성이 있는 사물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죄수는 바깥으로 나가보니 바깥에는 태양이 있고 태양 아래에서 수많은 동식물들 또 사물들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바깥에 실제로 태양의 빛을 받아서 볼 수 있는 사물들이 죄수가 바라보았던 동굴 속의 벽면에 비춰진 이미지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것이겠죠. 이렇게 이때부터 가상현실과 실제를 구별하게 된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때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 플라톤 국가론의 맨 마지막 문장을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 비유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맨 뒤에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무슨 말을 할 것으로 자네는 생각하는가? 그는 당혹해하며 앞서 보게 된 것들을 방금 지적받은 것들보다도 더 진실된 것들로 믿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가? 이 말은 이야기이죠. 바깥에서 실제 사물을 보고 들어온 예컨대 죄수가 여전히 그림자만 보고 이미지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실제의 세계로 착각하고 있는 죄수들에게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단순히 가짜에 불과하다고 얘기했을 경우 그 죄수들의 반응은 어떨 것인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시뮬레이션이 등장을 하는 거죠. 현실보다 더 현실같이 느껴질 수 있는 이미지라고 그런다면 과연 죄수들이 벽면에 비춰진 이미지가
단순히 가짜라고만 생각할까요? 죄수는 사슬을 풀고 바깥에 나가서 실제의 사물과 자연을 바라보고 싶은 욕망이 생길까요?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하이퍼 리얼리티는 예컨대 이런 뜻입니다. 하이퍼 리얼리티는 예컨대 현실의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이미지 재현과 현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의 부재를 하이퍼 리얼리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현실을 구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이퍼 리얼리티라는 개념을 쓰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수업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잔 보드리아르의 시뮬러크라와 시뮬레이션이라는 유명한 저서에서 이야기한 게 된 거죠. 이미지는 이제까지는 항상 구체적인 대상을 모방한 그림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방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보다도 훨씬 더 실제적으로 재현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그 대상 이미지를 갖다가 시뮬러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는 이미지의 세계에 살고 있죠. We are in a computer simulation. 컴퓨터로 예컨대 만들어진 가장되고 의장되고 모방된 그런 이미지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미지보다 아니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감각적 경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경험을 우리가 시각 경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그렇다면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매트릭스, 알고리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가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매트릭스 영화 2003년도의 작품 매트릭스는 많은 철학적 문제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인지과학과 신경과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브레인 인 어 배트라는 개념이 등장을 상자 속의 두뇌라는 유명한 질버트 하만의 개념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세계를 데카르트가 나눈 것처럼 예컨대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로 나누고 하나는 정신세계는 의식의 세계이고 물질세계는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세계라고 그런다면 만약에 우리의 구체적인 몸으로부터 분리된 브레인이 작동할 수 있다고 그러고 이 브레인 예컨대 두뇌가 마치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화학적, 정기적 자극을 해석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뇌는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기 신호를 갖다가 해석을 하고 만들어내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뇌가 생각을 합니다. I'm walking outside in the sun. 나는 바깥에서 태양 밑을 지금 산보를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바깥에 뭐 공원을 산책하거나 산보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느낀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현실인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이겠죠. 그래서 매트릭스 하이포테시스는 이렇게 느끼는 데 지각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Our day in the earth world is real.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사실은 경험은 실제적이라는 것이죠. I think that even if I am in a matrix, my world is perfectly real. 내가 설령 매트릭스 예컨대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상세계에 있을지라도 나의 세계는 완벽하게 실제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런다면 왜냐하면 상자 속의 브레인 두뇌라는 것이 완전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다면 그 두뇌가 만들어지는 세계 자체는 가상세계일지라도 훨씬 더 실제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가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사물과 물리현상의 근원은 계산장치다. 우리 두뇌는 외부의 전기 자극을 갖다가 해석할 수 있는 계산장치에 불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까지 정신, 본성, 의지 이렇게 이야기했던 인지체계는 외부의 물리적 과정과 분리돼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두뇌의 신경망을 기계적으로 완전히 재현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생물학적 물리 과정과 분리돼서 우리가
감각적 경험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세 번째죠.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 밖의 존재에 의해서 세계가 창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매트릭스 가설은 완전히 회의적인 가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설령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들어냈고 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펼쳐지는 세계가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면 이 세계가 여전히 완벽하게 현실세계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가상현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인간이 컴퓨터보다 잘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 인공지능이 인간지능보다 뛰어납니다. 아마 앞으로 30년, 50년 뒤에는 머신 러닝과 딥 러닝을 잘하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약에 일반 인공지능이 생겨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생물학적 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의식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따라서 21세기에는 우리가 몸을 가졌다는 것만이 유일하게 인간과 기계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르페우스가 우리가 앞서 인용한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What is real? 무엇이 실제인가? How do you define real? 너는 무엇을 실제라고 정의를 내리는가? If we are talking about what you can feel, what you can smell, what you can taste and see, then real is simply electrical signals interpreted by your brain. 우리 두뇌에 의해서 해석된 예컨대 전기 신호에 불과한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매트릭스 안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이 세계 속의 사물들이 지금 인공지능에 의해서 전기 신호에 의해서 해독되고 또 재현된다고 그런다면 과연 우리는 구체적인 현실과 가상현실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철학적으로 네 가지 단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재미있는 그림들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커다란 바위 하나가 보이죠. 바위는 생명체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바위는 뭐냐면 프리드리히 니체에게 자라투스트라의 영감을 주었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스위스의 지스 실바나 호수가에 있는 바위입니다. 바위는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호흡을 하지도 않죠. 생명체가 아닙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시계 방향으로 사과나무 한 그루가 보입니다. 이거는 뉴턴이 중력을 갖다가 발견하였다고 그러는 사과나무인데요.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영국에 가면 이 사과나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예컨대 바위와는 달리 생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주위 환경과 소통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식물보다는 아마 동물이 훨씬 더 아마 자유로울 수도 있겠죠. 장수를 움직여 갑니다. 하단에 보시면 인도에서는 예컨대 신처럼 예컨대 숭배받고 있는 소를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예컨대 옆에는 제가 니체의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인간은 예컨대 바위든 식물이든 동물을 뛰어넘는 이런 의지와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일 수 있었다라고 이제까지 주장을 해왔습니다. 마틴 하이데거라는 20세기의 독일에 걸출한 실존 철학자에 의하면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위는 세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식물은 약간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동물은 이것보다 조금 더 커다란 세계를 가지고 있다. 진정한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예컨대 세계의 관계를 우리가 가상현실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은 이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지식을 추구한다. 감각적 지각을 좋아한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관찰을 하고
그 관찰을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특정한 지식을 추론해냅니다. 예. 인간은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합니까?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 현실을 갖다가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지식의 단계까지 발전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지각부터 시작을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지만 마치 그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기억을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환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단계라고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반복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땅이 젖으면 예컨대 식물들이 싹을 틔운다. 이런 것들은 경험적인 지식들이죠. 이 경험적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으로 예컨대 과학적 명제를 설정해서 우리가 기술을 발전시키고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단계에서부터 추상적인 단계까지 상승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존재는 유일하게 인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각의 단계는 다양하고 구체적이고 사고의 단계는 상당히 통일적이고 일반적입니다. 이것이 21세기에 아주 극도로 발전해 왔다는 것이죠. 알고리즘은 추상적입니다. 일반적이죠. 이에 비해서 다양성과 구체성은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우리에게 구체적인 감각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리의 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과연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상현실은 우리 21세기의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물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다음 시간에 이 주제에 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